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오늘은 헝다 에버그란드의 파산이 일어나면 또 그 파산이 중국 부동산 업계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중국의 부동산 업계 성적은 사실 팬데믹이었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려 8.7%의 성장을 해서 10조 위안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대량으로 푸른 자금은 역시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이 주머니에 들어간 자금들은 모두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다시 유입이 됐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2019년까지는 곤두박질 치던 판매 증가율이 2020년에 들어서면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런 환경 속에서 상위 탑 10 회사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져 갔죠. 부동산이 투자 대상으로 인식이 되면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욱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평수도 더 크고 입지도 더 좋고 인테리어 공사도 또한 호화롭게 시행이 된 이런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더 인기를 끌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상위에 있는 기업이 세운 부동산이 더 잘 팔린 것입니다. 2020년에 오면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탑10 기업의 판매 기준의 점유율은 2019년도에는 60.9%였는데 2020년도에는 63.2%, 그렇게 해서 전체 시장 점유율이 27.5%까지 올라오는 더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역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대한 규모의 자본이 동원되는 부동산 개발업의 특성상 이런 경향은 결과적으로 상위 랭킹에 있는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는 그 영향이 더욱 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중국에는 4개의 일선 도시가 있는데 이 4개의 도시가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그리고 2선 도시의 수는 200개가 좀 되지 않죠. 2선 도시의 점유율이 44%, 그리고 수많은 3, 4선 도시가 4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개발도 크고 경제력이 좋은 그런 도시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역적으로 보면 홍콩, 마카오, 광동 등 지역, 즉 그레이트 베이 에어리아 GBA 지역이 대폭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 정부가 이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와 지원을 할 것이라는 데 기인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수익성 측면을 보면 중국의 부동산의 수익성은 지난 5년간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평균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본색으로 표시된 평균 이익은 별로 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매출 증가 속도나 순이익 증가 속도를 보면 빠른 속도로 하강을 해왔죠. 중국의 부동산, 과도한 차익, 과다한 확장, 이것은 부동산 버블을 가져오고 또 그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이야기가 지적되어 왔죠. 그렇지만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것은 사실 부동산의 담보 능력을 보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지방정부 입장에서 볼 때 주요 재정 수입이 토지였기 때문에 이 토지가 가격이 올라야만 정부에게 유리했고 또 이것은 부동산 기업에게도 유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 방향도 부동산은 가격이 온건한 상승을 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근자에 들어서 이 중국의 부동산에 예상하지 못한 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죠. 먼저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러했고 또 코로나19 사태라는 전 지구적 사건도 발생을 했죠. 그리고 정말로 짐작할 수 없었던 것은 중국의 인구 절벽이 갑자기 인식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업계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삼각 파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과도한 부채, 부동산의 과다한 부채로 인해서 채무 디폴트가 연발하는 이런 사태를 걱정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줄곧 금융의 시스템성 위기라는 것을 알려왔고 또 예방하려 왔고 그를 위한 여러 정책적 조치를 단행을 했었죠. 그중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이 작년 9월 초에 부동산 기업들의 재무에 대한 3가지 레드라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가 너무 커져가고 있다고 걱정을 한 것이죠.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조치 후 1년 정도가 경과한 오늘날 시점에서 보았을 때 부동산 기업들의 채권 규모는 확실히 감소를 했습니다. 금년 1월에서 8월까지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 규모를
지난해에 대비해보면 이 그래프와 같은데요. 2020년에 비해서 상당한 폭으로 감소를 했죠. 이것은 중국 당국이 부동산 사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계 레드라인 정책을 시행한 후에 계속해서 부동산 기업들의 재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종용해 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반면 재무 상태가 취약한 부동산 기업들은 도산을 해갔는데 금년 들어서 하루 평균 하나의 부동산 개발 기업이 도산을 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금년에 적어도 300개 이상의 부동산 기업이 파산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도산하는 부동산 기업들 중에 규모가 큰 대기업이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국의 상위 30개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세 개의 레드라인 규정의 하나 이상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제 그런 톤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1년 전 당초 세계의 레드라인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에 이미 상당수의 부동산 기업들이 세 개의 라인 중 하나에 해당이 됐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중국 당국이 이 세 개의 레드라인의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은행권이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을 줄이면서 방만했던 상당수 부동산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금융 구조가 상대적으로 건전하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금융 조달이 쉬웠던 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쇠락을 하면서 반사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업계 안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이 된 거죠. 또한 자연스럽게 작은 부동산 기업들은 대형 부동산 기업들에게 인수합병되는 일도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기업 상위 100대 기업의 평균 매출을 보면 작년 대비 무려 36.2%나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헝다, 에버그랜드처럼 자사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할인 판매를 한 이제 그런 효과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화랑이었다라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영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부동산 기업들이 대처를 한 전략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좋게 말하면 다각화 또는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을 한 것입니다. 과거 포춘 500를 보면 여기에 이름을 올린 상당수의 중국 기업들이 부동산 계통이었는데 이제는 8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모두 부동산 외의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완커 같은 경우에는 완우윈이라는 관리 서비스 전문 회사를 스핀오프 해가지고 디지털 기술과 접목하는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노리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8억 위안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수익성 부동산, 그리고 라이트, 자산 관리 이런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작년의 경우에 120억 위안이 넘는 임대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헝다, 에버그란드처럼 정말 제조를 할지 의문이 되는 그런 전기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회사부터 만들고 IPO부터 먼저 하는 이런 공익임선달 대동강물 파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의견을 뒤집어서 생각하는데 상위 30개 부동산 업체 중에 절반 정도는 세계 레드라인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절반 이상의 부동산 기업은 생존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중국이 지금 인구 절벽을 맞이해서 부동산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사들이 도산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무 구조를 무기로 잘 견뎌내고 있는 부동산 기업들, 이 기업들 시각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금년 상반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3, 4선 도시의 부동산은 불경기, 1급 도시는 활황 이런 교차 현상을 보였는데 그 결과 상위 100위 부동산 기업의 평균 매출이 69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01위부터 200위까지의 평균 매출은 84.9억 위안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서 상위 100개사의 임계값이라든가 기준액이라든가 판매액이라든가 모두 상승을 해서 전반적으로 상위에 있는 부동산 기업들의 매출은 모두 대폭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경향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의 매출이 작년 대비 크게 증가를 한 것이죠. 정부의 대규모 통합 완화가 시행된 2020년도하고 세계의 레드라인 정책이 실시된 이후인 2021년 매출을 비교했을 때 2021년 쪽의 매출이 훨씬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다른 편으로는 인구 절벽이 나타났으니 이것을 조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의 수요는 주거 목적의 수요가 아니라 대부분 역시 투자 목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산업의 수익성 자체는 악화되어 가고 있었죠. 이러한 신호들을 모두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적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정부의 통합 완화에 힘입어서 투자 목적을 기반으로 일선 도시에서 호황을 보였고 반면 정부의 세계 레드라인 정책에 따라서 재무 구조가 나쁜 부동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 조달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이끈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부동산 호황이 재무 구조가 나쁜 기업들을 그나마 연명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재무 건전성을 무기로 무너져 내리는 경쟁자들의 시장을 이어받는 쪽과 치솟는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는 쪽으로 양극화를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문제아가 된 헝다, 에버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위안화 채권 이자는 어찌어찌 지불을 했지만 외화 채권 이자 지급에는 실패를 했죠.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들어간 거고요. 중국 정부는 헝다의 도산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진행되던 헝다의 건설 프로젝트들을 지방정부가 밀착 관리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헝다가 자산을 매각하려 할 경우에 매입해줄 기업을 찾기가 어려우면 국유기업이 나서서 인수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헝다가 자산과 부채를 비교해보면 자산 쪽이 부채보다 아마 조금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업계의 공통 의견이라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이런 정책을 순조로이 집행해 나가면 소위 질서 있는 파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헝다 이전까지 도산해온 부동산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헝다 이후에 도산하는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는 취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애당초 중국 정부가 작년에 세계 레드라인 정책을 낸 목적이 뭡니까? 재무 구조를 개선하라는 거고 재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부동산 기업은 퇴출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전반적으로 시장 수요가 줄었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부동산 기업들의 도산을 정부가 나서서 막아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부동산 시장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헝다 사태가 이제 표면화되고 정부의 입장도 가시적이 되니까 지난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총 매출 규모가 7,596억 위안으로 1.8% 하락을 했고 동기 대비해 보면 36.2%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동비 대비 하락은 지난 3개월 계속해서 나타난 것이고 하락폭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부동산 기업이 동비 매출이 하락을 했고 60% 넘게가 하락폭이 3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에 가까운 기업들이 매출 목표의 70% 미만밖에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헝다 같은 경우에 9월달 매출이 8월에 362억 위안에서 70.2억 위안으로 급락을 했고 퍼센트지로 따른다면 81.5%가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 또 얼마 전 판타지아, 중국명으로 화양옌이라는 부동산 회사가 또 디폴트가 됐죠. 이 회사는 중국의 부동산 기업 중에 70 몇 번쯤 되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특별한 이유는 이 회사의 오너가 상하이방의 실질적 리더로 추정이 되고 있는 정칭홍의 조카 정빠오빠오이기 때문입니다. 화양옌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달러 채무를 갚지 못해서 이제 디폴트가 발생을 했는데 당연히 화양옌의 채권 가격이 액면가의 22%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화양옌의 오너그룹은 경영을 계속하고 있고 채권을 갚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거라고 했죠. 그러나 이 화양옌이 결국 일어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기업이 비록 뒤에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도산 사태를 어쩔 수 없다는 하나의 신호라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무 악화를 겪고 있는 부동산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는 채권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죠. 그렇지만 현재 중국은 2017년 이래로 역외 자금 투입이 최저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이들 기업들은 적어도 53억 달러 이상을 갚아야 되는데 자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이클 로이 같은 사람은 이제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유동성 게임이 됐고 여차하면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그런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견해에는 보컴 인터내셔널의 수석 전략가 하오홍 같은 사람도 동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그래서 얼마나 도산을 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크며 금융권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헝다의 부도가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부도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죠. 심지어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이 헝다 에버그란데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책임있게 행동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으니 말이죠. 당연하게도 부동산 기업들의 금융 조달 비용은 이제 점점 높아져서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의 부동산 기업들의 금융 조달 비용이 10%를 넘었고 24%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30% 이상도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죠. 헝다의 경우는 아직도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헝다의 역의 투자자들은 헝다가 의미 있는 연락을 취하지도 않고 잠재적 자산 매각에 대한 정보도 지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다가오는 헝다의 도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헝다가 가진 총 부채가 미화로 따져서 3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가는 이미 80% 이상 하락한 상태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 헝다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보면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금융권의 권리를 가장 먼저 구제해 주는데, 그 반대로 협력업체와 고객들의 권리를 1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권의 권리를 찾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헝다를 처리한 돈이 협력사와 고객들한테 다 들어가고 나서 남은 돈이 얼마나 될 거냐, 이제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위안화 자산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금융권으로 얼마나 충격이 가든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관건은 외화 부채인데 아마도 방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물론 방치한다고는 안 할 겁니다. 법에 정한 대로 시장의 순리에 맡긴다, 아마도 이런 표현을 하겠죠. 헝다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정도로 많다고 해도 보통 이런 상황에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산이 제값을 받기가 어렵죠. 일종의 빚잔치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금융기관의 손실은 불가피하겠죠.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엄청난 파급 효과는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흑자도산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입장에서 본다면 손실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헝다의 전기자동차처럼 속빈 강정 같은 자산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주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대부분 부동산, 토지 위주의 자산이니까 리만 브라더스식으로 그렇게 일파만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헝다의 그 부채 내역을 좀 들여다보면 중국 정부가 1차적으로 보호한다고 했던 부분들, 이 그래프에 있는 트레이드 페이어블, 아더 페이어블, 인컴 텍스 라이어빌리티,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 그래프에서 대충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면 금융기관 쪽 부채가 5,700억 위안 정도, 그리고 미지불금 및 세금이 약 1조 1,300억 정도로 나옵니다. 이 금액 규모는 알려진 3천억 달러 규모의 절반을 좀 넘는 수준입니다. 금융기관의 부채 비율이 33에서 34% 정도 되는데, 이것을 후순위로 받게 된다면 사실 못 받을 위험이 꽤 높아 보이죠. 총 부채를 3천억 달러 규모로 본다면 30% 수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헝다의 자산 가치가 부채하고 유사하다고 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일 자산 처분 가치가 원래 평가 가치의 70%를 밑돈다면 이론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채권을 전혀 못 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중국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이죠. 만일 금융기관들이 헝다 자산 처리에서 한 푼도 못 건지는 일이 현실로 발생한다면 약 5,700억 위안, 한화로 따지면 106조 정도의 손실이 금융권에 발생하게 됩니다. 헝다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업계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헝다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위 10개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10개 회사의 부채 합계만 6조 2,263억 위안, 한화로 약 1,156조 정도 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의 레드라인을 하나라도 침범한 기업 비율을 절반 정도라고 보면 리스크가 있는 대상 규모를 이 비율을 적용해서 578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주먹구구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기업 상위 10개사가 전체 매출 비중의 60% 이상인 점을 고려를 하고 중소규모 부동산 기업의 도산은 중앙금융권을 흔들지는 못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런 경우에 헝다의 파산이 중국 부동산 업계에 연쇄 부도를 일으켜서 발생하는 전체 부실 채권의 규모는 우리 돈으로 1,00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채가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부동산을 담보로 있으니만큼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전혀 짐작이 되지 않지만 그냥 시나리오로 10%에서 30% 정도는 손실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100조에서 300조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헝다의 손실 규모까지 합해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중국 금융권에 200조에서 400조, 평균 잡아 300조 정도는 직격탄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들 부동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면 이 정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본 거는 도산하는 기업의 자산 가치를 시장에서 후려쳐서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문제는 외화 채권입니다. 헝다 같은 경우에 이런 대규모 자산 매각을 하는데 이 자산들을 또다시 외국 자본이, 역외 자본이 현금을 들고 와서 사준다면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큰 이런 헝다의 자산 매각에 현금을 들고 와서 매입에 나설 그럴 외국 금융기관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던 해외 금융기관들이 바로 헝다 에버랜드에 물린 그런 금융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역외 자금이 제대로 들어와 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헝다의 상당 부분의 자산이 위안화로 매각될 수밖에 없을 텐데 글로벌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바로 외화로 얼마나 결제가 돼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영향 요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여러 계산은 가정을 거듭한 것이어서 전혀 정확한 분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중국 부동산에서 중국의 금융권으로 200조에서 400조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면 역외 투자 기관들이 입을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역외 기관의 경우에는 부동산 기업에 직접 대출을 안 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헝다의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 기업들에 비해서 외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헝다 에버그란데의 외채 비율이 전체 부채 중에 9%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이 비율을 앞서 말씀드린 중국 부동산 기업의 연쇄 시나리오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300조의 9% 수준이니까 27조, 한화로 27조 정도의 손실이 역외 금융권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27조, 30조, 많다면 40조, 50조 이런 직접 손실이 해외 금융권에 정말 발생한다면 분명히 큰 충격이겠지만 이 정도 규모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충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 시나리오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예상되었고 여러 전문가들이 예언한 일이죠. 그렇지만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경고와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일이 터지고 나서야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거죠. 여러 번 보아오기도 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예상되었고 지적되었던 문제들은 실제 발생했을 때 덜 아프다는 거죠. 이미 제가 볼 때는 몸집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 있는 월스트리트는 이 정도 충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